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의해 강의를 맡은 경기도 남양주 사상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올해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떠한 고교 환경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개괄적인 총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2024학년도의 전형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올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진행될 전반적인 어떤 총괄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입시와 올해 입시를 살펴보면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2024학년도의 기본사항이 2년 전에 발표되었을 때 그 당시에도 학생들의 어떤 그 안정감을 위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도록 하겠다, 전형을 실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보시는 표처럼 스카이, 서성환이 7개 대학, 그 다음에 중경예시까지, 그 다음에 공정성 강화 방안에 한 16개 대학 플러스 2대 홍대, 그 다음에 인서울 전체대학, 경기, 서울, 인천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의 전형들을 살펴봤을 때 빨간색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위권 대학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10% 내외, 이거는 현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실시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 정도의 인원들이 진행되고 있고,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큰 틀의 차이는 없다. 즉 전년도에 그 학생들을 지도해 보셨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년도의 지도 방식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살펴보자면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교와 비수도권 대학교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대학교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전형은 약 20% 미만이고요. 저 부분도 아까 앞에서 표해 보셨다시피 서울과 인천은 한 10% 내외고요. 경기도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전체적인 평균은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경기도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만 가면 좋겠지만 선발 인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높기 때문에 밖으로 터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비수도권으로 밀려나게 됐을 때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넘버원으로 제일 많이 뽑는 주력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지역별로 살펴보면 실제로 경기도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경기도는 저는 그냥 수도권의 지방대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는 계란 노른자를 서울로 비교했을 때 계란 흰자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간에, 즉 노른자를 뚫고 뭐 동에서 서쪽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지원은 하겠지만 막상 아이들 거주지에서 실제 그곳에 있는 대학교들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따라서 그 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남양주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진대라든가 신한대, 그 다음에 강원도 순천의 한림대를 지원을 하지, 안양에 있는 성결대라든가 그 다음에 안양대, 평택에 있는 평택대 이런 데를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특성들을 많이 지고 있다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각각의 전형별로 어떻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인서울 같은 경우는 약 56%의 인원들을 수능 최저를,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천대와 인하대가 주력 대학이 되면 76%.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30%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능 최저 기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28.4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도권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비중들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지방권에 있는 대학교들에서도 실제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제주 이런 데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저 부분은 뭐냐? 지방 거점 국립대. 최근에 지방 거점 국립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납부금이 싸다라는 형태로 바라보는 게 아닌, 실제로 그 각 지역에 있는 혁신 도시에 그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기업들이 몰려 있고 그 본사가 지방에 있는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출신 대학교 졸업자에서 30% 이상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부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한 위상도 실제로는 취업과 연결된다면 달리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대학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 거의 30% 이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이 짙을수록 정년이 되겠는데요. 2021학년, 2022학년, 202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짙어지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느 정도의 경쟁률의 변화가 있었냐라는 부분인 거죠. 참고로 2022년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단계가 적용되면서 그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연세대라든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새롭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약 2,500명 정도가 새롭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선발 인원이 늘었으니 자연스럽게 경쟁률 하락과 함께 입결은 떨어질 거야 라는 예상이 가장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그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 또는 이런 지원들의 경향성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 2022년도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시 결과는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면 입결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된 2022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더 많이 선발하니까 합격선이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치를 오히려 훨씬 상회하게 높은 입결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 입결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카이에서는 왜 저렇게 경쟁률이 올랐나? 연세대의 영향력이 큽니다. 2022년도 학부장 추천 인원을 수시 원서 접수 이전에 마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대기업에서 모든 대학교의 학부장 추천 전형의 인원은 수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로 일원화됐죠. 그러다 보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5대1이 1단계 통과 컷이잖아요. 5대1이 안 되는 학과가 보고도 2022년에는 원서를 쓸 수 없었어요. 작년에는 낮으면 일단 들어가서 면접으로 엎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겠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스카이 쪽만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올라갔고 나머지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 그룹의 경쟁률이 대폭 하락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그룹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 역시 떨어졌죠.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2023학년도의 학생들의 지원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들이 고1 입학할 때 코로나가 시작돼서 3년 내내 코로나를 겪은 세대잖아요. 작년에 고3 부장 선생님들 만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역대 이 친구들처럼 소극적인 친구들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소신 상향 이런 지원보다는 적정 안정 지원적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은 떨어졌는데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경향, 그 다음에 서울에 들어가려면 여대 마지막 지원하는 경향.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의 여대 그룹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중상위권의 집에 가까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경향성 때문에 저는 이 그룹의 경쟁률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경기도권 대학들을 볼까요? 한양대, 에리카, 항공대, 을지대,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옛날에 이제 한국산업기술대죠. 경쟁률이 살짝 소폭 하락했고요. 수원대, 강남대, 용인대, 죄송합니다. 용인대, 한경대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과학대학교, 신한대, 대진대, 그 다음에 경동대
여기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성결대, 안양대, 평택대, 협성대, 그다음에 한신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두 그룹은 지역적 어떤 그 경향성, 그러니까 차이과학대, 신한대, 대진대, 경동대는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다음에 성결대, 안양대, 평택대, 협성대, 그다음에 한신대는 남부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쟁률의 큰 폭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대체로 비슷한 형태의 경쟁률을 이 그룹들은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의학계열 경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과 전형을 살펴볼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뭐냐?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 인원이 줄어들었거나 경쟁률이 감소되었을 때를 빨간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치의학과의 지원 인원 정도만 살짝 늘어났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감소하거나 축소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 역시 전년도에 높게 형성된 합격선에 의한 부분들도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는 재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의치한 약수 거의 모든 그룹에서 3 내지 5 정도의 경쟁률 하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학생 수의 감소입니다. 닭띠 05년생이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들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한번 그렇게 인원 감소에 의해서 대학교들이 정시에서 빵꾸 나서 추가 모집으로 엄청나게 넘어간 한 해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 대학들이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도 2024 입시를 어떻게 치러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 겁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뭐냐면 제가 2015 교육과정이 애초에 도입되었을 때 2015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인문계열학과를 희망하고 자연계열을 희망하니까 그에 대한 구분이 따른 거죠. 제가 인문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경기도에 있는 10개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인데 사회 과목들을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을 인문으로 분류를 했었고요. 과학을 더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자연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친구들 10개 고등학교에 약 3,7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신 등급대별로 끊었을 때 인원과 누적비, 그리고 세 번째 추정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전년도 2022년에 6월 모의고사를 치렀던,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에서 실제로 유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것들 제외하고 실제 수시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육모를 보는 친구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육모를 봤던 고3 재학생의 숫자를 그 누적비에 그냥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 누적비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누적비는 그러니까 현재 04년생과 05년생의 출생자 수입니다. 출생자 수를 갖다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만큼 출생자 수가 줄었으니 그 비율 약 0.94 정도를 갖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상대적으로 2015 교육과정에 문이과 구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통합 때는 수학에서 같이 내신을 산출하는 부분에 의해서의 내신에 대한 유리함, 그 다음에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은 3학년에서도 사회 과목들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 2과목이죠. 2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ABC로 등급이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두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 중에서 훨씬 더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연계열 친구들이 더 대학에 가기 용이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작년 인서울대학교에서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과를 구분해서 선발한 비율을 보면 인서울대학교 인문계열학과의 작년 선발 비율이 52%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신 가지고 인문계열에서 인문계열 친구들이 인문계열학과를 원서를 썼을 때 자연계열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등급대의 인원들이 더 적은 거죠. 예를 들어 1점대 친구들이 추정되기로는 인문계열 성향은 약 전국에 3,100명, 자연계열 성향은 약 6,800명, 2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 뽑기는 인문자연 반만 뽑으니까 당연히 인문계열학과의 학생이 더 낮게 형성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왜 갑자기 가져왔느냐? 아까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특히 수도권, 인서울은 약 56%, 인천은 70%가 넘어가죠. 어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봐도 30% 정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해 합격을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수능 최저 기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바로 영어겠죠. 왜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상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니까 유의미한 3등급을 맞으려면 약 23%의 학생들 안에 들어야 되는데 반면에 영어는 70점만 넘으면 나오니까. 그런데 2023 전년도의 수능을 살펴보게 되면 1등급은 예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2등급, 3등급은 약 3%씩 줄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2023학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 비율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영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그 영어를 활용하기가 작년에 1등급의 인원은 늘었지만 2, 3등급 실제로 수시에서 원서를 쓰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년도에는 3등급까지가 53%였는데 작년은 48%, 약 5%가 줄어들었죠. 저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 역시 마찬가지겠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 절대평가인 등급들을 활용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가장 수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올해 영어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실제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 물론 자연계열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맞기가 용이한 부분들도 함께 활용한다면 더욱더 유의미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학생부 교과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전 과목을 전체 반영한 대학도 늘었고요. 또는 일부 반영하지 않다가 세 과목 정도 반영한 대학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 대학이 는 건 실은 진로 선택 과목도 학생들이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평가도 하는 건데 왜 반영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대학교 입학 자문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거고요. 저 주어진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살짝 산출되는 등급들이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들이 모두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등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는 대부분 완화의 방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굳이 그거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 라고 표현하지 않는 대학들도 되게 많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교과 전형이 곧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니까 크게 영향을 줄 건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 대상들의 인원을 늘렸다라는 부분들도 이따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크게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서류평가 30을 명시했죠. 물론 거기 이제 고려대학교도 들어왔고 이런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의 서류평가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2022학년도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그 합격선과 2023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합격선을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이제 고려대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크게 변별력은 없었다. 오히려 합격선은 더 올라간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을 일부 마지막에서 드렸는데 인문계열 아이들 중에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더 적죠. 근데 인문계열학을 더 많이 뽑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산출 등급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문계열 학과 가가지고 거기서 복숭아하면 되지. 전과하면 되지. 이런 지원 전략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원에 있어서의 색깔, 항상 저의 표에 항상 공통점인데요. 검은색으로 표현된 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가천대나 경기대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검은색,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살펴볼까요? 먼저 연세대는 면접으로 그 최저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이화여대도 면접 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서류평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명지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반영하는 대학교는 한양대가 1등,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 명지대가 2등, 3등. 이제 그리고 거기에 가천대, 경기대가 올해 새롭게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저런 대학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어쨌든 인서울대학에 가려면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그룹이 되겠습니다. 인서울의 이제 나머지 여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살펴보시면 어쨌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파란 색깔이 많아지죠. 이유는 위에 최상위권 대학은 10%를 그냥 거의 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대학들이 밑으로 조금 선호도가 낮게 내려올수록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 인원이 늘어나고 종합 전형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교과 전형 선발 비율이 늘어났을 때 그것들을 통으로 뽑게 되면 한 학과에서 뽑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격선의 꼬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형들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다 보니 하나는 최저를 두고 하나는 최저를 두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에서 늘어나다 보니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건국대 글로컬은 왜 녹색인가요? 녹색은 의학 계열만 최저를 적용할 때 제가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경기도권이죠. 경기도권에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검은 색깔이 늘어납니다. 강남대, 대진대, 성결대, 뭐 신경 마찬가지죠. 검은 색깔들이 늘어난 건 뭘 의미할까요? 최저를 두면 애들이 원서를 안 쓰는 상황이 납니다.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죠. 똑같이.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두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을지대나 신경대 저기는 뭐냐면 간호학과, 보건계열만 최저를 뒀을 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의 어떤 그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거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위치 보겠죠. 선호도라고 보면 되겠죠. 위치를 보자면 어쨌든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10% 내외의 수능 최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의 최저 기준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두 개로 실시하다 보니 전형을 쪼개서 하나는 두고 하나는 두지 않고 그러다 경기도 중하위권만 내려가더라도 최저를 둘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교과 전형도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겠죠. 왼쪽에 있는 게 인문계열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자연계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대학들 보이시죠? 파란 색깔은 뭐냐?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학과에서 공부를 하려면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만 응시해야 돼.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 영역으로만 응시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대학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괄호의 1과 2는 뭐냐? 탐구를 반영할 때 탐구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개의 평균을 반영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저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보통 이 4개 대학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으로 학생부 교과전의 합격선은 2등급 때 초반, 초중반에서 최초, 그 다음 최종 합격선이 결정되는 대학입니다. 즉 비슷한 위치의 대학이에요. 비슷한 위치의 대학인데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학교들의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 숭실대가 2기합 4, 국민대가 2기합 5, 세종대 2기합 6, 서울과기대 2기합 7. 최저 기준이 등급이 하나씩 차이가 있어요. 2기합 4부터 2기합 7까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자면 실은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 기준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는 숭실대 입장에서 본다면 최저 기준이 높다 보니 내신 성적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타 대학에 비해서 4개 대학을 비교하자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의 숫자가 적겠죠.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0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친구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5.0이 훨씬 더 유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빵꾸가 난다 하면 대부분 뭐죠? 수능 최저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에서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죠? 물론 명지대 같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 전략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비해서 조금은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들을 지니고 있다 했을 때 상대적으로 4개 대학을 지원한다면 숭실대를 지원하고 거기에 최저 기준을 통과했을 때 아무래도 나한테 합격에 대한 추가 합격에 대한 충원 합격에 대한 전화가 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즉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한 지원 전략도 분명히 존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래도 최저가 높게 설정됐을 때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의 충족률은 떨어지는 부분들에 의해서 충원 합격에 의한 합격선의 꼬리가 더 길게 늘어서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원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 전국 연합학력평가 전체 데이터에서 실제로 앞에서 보던 3개 합 4부터 뭐 3개 반영하는 2개 반영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오른쪽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그리고 가운데는 평균이 얘기했습니다. 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보시면 2개 합 4, 2개 합 5, 2개 합 6, 2개 합 7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앞에서 보였던 그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등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의 그 비율 또는 등급이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거의 절반씩 떨어져 4%, 8%, 14%, 22%. 반면에 그죠? 반면에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이게 이제 단순히 뭐냐 영어랑 그 실제로 현재 선택형 수능에 의해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수학에서 훨씬 더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최저 기준이 충격이 더 높다. 그럼 저런 부분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아까 내신 분포상에서도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의 내신이 훨씬 더 좋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수능 최저까지도 충족률이 더 높네요. 그 말은 자연계학과에서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되고 더 낮게 형성되는 그 2가지 요인. 내신이 더 좋다, 최저 충족이 더 높다. 이 2가지 부분에 의한 것들.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학교장 추천 인원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추천 인원은 대부분 전년도보다 그 추천 인원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가 약 250명 되거든요. 250명이면 한 5%면 12명. 그죠? 저희 학교에서 서강대를 20명까지 원서를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저희 학교에서 성균관대 10%면 25명을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저희 학교에서 한양대 12%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합격할 점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학들에서 저렇게 학교장 추천 인원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학교에서 나름 경쟁이 될 대학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국대. 동국대는 8명이지만 인문, 자연 구분해서 4명씩 계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문이 아닌 자연에서 또 상명대 같은 경우는 아마 3점대 아이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 3점대 친구들은 1점대, 2점대보다 많은 거잖아요. 저 정도? 서울대는 당연히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홍익대 정도? 아니면 서울과기대 정도? 저는 저 정도가 어쨌든 경쟁이 있는 거지.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학교당 추천 인원을 제한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저 인원이 넘어서 가지고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러한 경쟁 구도는 저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대학들, 지금 밑에 보이는 대학들은 학교당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 친구를 추천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의 추천은 받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그 내용들을 의뢰를 받았냐면 학교 현장에서 언제까지 이 지역구청 선발전형 쓸 사람들 딱 해 라고 그때까지 딱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더 안 받아준대요. 저는 왜 그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대학들이 저런 대학들은 어떻게 되죠? 원서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학교에 당신네 아이들이 이렇게 썼어. 예를 들면 누굴 추천하지 않을 거야. 거기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물론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까지 일단 추천을 받겠어 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원서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한이 없거나 이런 대학들은 다 받아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인원을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원과 그 다음에 사관학교가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내신 1.5 등급 이내의 성적들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지원에 범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1단계 시험에 대한 통과의 어떤 기준서는 최소 뭐 한양대 정도 라인의 정시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참고로 사관학교의 1단계 시험의 난이도는 실제로 수능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로 국어, 영어, 수학만 치른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사관학교는 어느 정도의 높은 모의고사 성적들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지원 여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고,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내신 등급 1.5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정도는 한 번 정도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대학별로 진로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한지에 대한 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서 이 주어진 대학에서는 어떻게 내신 성적 산출하는지, 진로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담하실 때, 야, A대학은 이렇게 반영하니까 B대학은 이렇게 반영하니까 이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아이들의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영하죠? 네, 전년도에 네 점수는 이 정도가 되고 올해 점수는 이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죠. 물론 그것 자체가 학생부 교과제 지원 전략을 전체를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강의라는 입장에서의 하나의 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실 때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져와봤습니다. 하지만 크게 지도에 있어서의 영향을 주는 페이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고려대 20% 반영하고요. 성균관대는 교과 100이지만 그 100 안에 20% 반영하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명시적으로 3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요, 이 서류평가 반영할 때 학업 역량은 아예 배제합니다. 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이미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니, 그죠? 정량평가하니 굳이 또 할 필요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 역량, 그 다음에 인성으로 해서 70대 30으로 계열 관련 어떤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반영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예들을 보면 이 서류평가 22의 합격의 변별을 크게 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교과 성적 100의 안에 이제 그 학업 수월성 개념으로 10, 그 다음에 충실성 개념으로 10 두 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학업 수월성 개념은 단순히 등급만이 아닌 그쪽에 대한 원점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성적 추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 반영하고 있고요. 충실성 부분에서 이제 관심과 열을 통해서 지원하는 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들었느냐, 그리고 탐구력, 실제로 세특에 나와 있는 그 학생 결과물들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대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아예 명시로 30% 반영하고 있죠. 이 세 개 대학도 다릅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5개 대학이 새롭게 학생부 종합적 평가 요소를 바꿨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건대가 이제 건대는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는 반영하지만 탐구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희대는요, 학업 역량 그대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그다음에 탐구력도 반영합니다. 경희대와 건대의 차이가 있는 거죠. 탐구력까지, 세특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건대는 보지 않고 반면에 경희대는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진로 역량에서도 건대 같은 경우는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계열 관련 교과의 성취도까지만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진로 관련 탐색 활동과 경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창체란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이수 현황과 그 다음에 주어진 성취도에 대한 어떤 정성평가 정도의 부분들만 반영한다면, 경희대는 그에 비해서 학업 역량에서도 탐구력까지,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도 거기까지 반영한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동국대로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반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인 서류평가에 어디가 더 가깝냐면 동국대가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고 그 다음에 건국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희대학교의 2023학년도
합격자 평균 점수가 97.7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 경희대 건국대가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서류평가를 가져왔는데 저는 저 부분에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발표된 결과를 보면 크게 변별력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에서 잘못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을 분명히 걸러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아이들을 지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대학별 전년도와의 어떤 그 변화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재신분 면접에 대한 반영 비율을 40에서 30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분 면접이 합격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에 다시 한번 졸업생은 뺐습니다. 졸업 예정자만 지원하게 됐고 인문계열의 최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합격선에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졸업 예정자만 쓰는 부분들은. 하지만 인문계열 최저가 떨어졌다. 살짝 올라가는 부분들. 서로 상충되겠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 입결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세계합 6등급에서 세계 3으로 최저를 되게 많이 완화했거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진로 선택 반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합산하죠. 많이 반영하면 되게 100에 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변별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대 최저 완화했고요. 중앙대 최저 완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중앙대는 올해 수능 최저 기준에 있어서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처리합니다. 영어 1등급이 약 6%, 7% 나오죠. 2등급이 25% 나옵니다. 즉 25%까지의 아이들이 영어 2등급이 1등급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실제로 영어를 3등급 맞는 것과 2등급 맞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인문자형 구분되어 있죠. 특히 경희대에서 그 인문계열과 따로 선발하는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학, 건축학과에서 인문계열학과 수능 최저 기준에 반드시 수학은 확통을 봐야 됩니다. 탐구는 사회를 봐야 됩니다. 즉 자연계열 친구들이 못 넘어옵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서. 이 부분이 입결에 저는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 국민대, 세종대 진로 선택 반영 크게 변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 역시 큰 틀의 변화는 없고요. 다만 교과별 4과목 반영을 전과목 반영하니까 살짝 산출 등급이 떨어지는 결과는 나오겠죠.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는 게 맞다. 성신여대 최저 완화, 서울여대 진로 선택,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저 완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를 완화하는데 동덕여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는 2개합 7, 근데 영어를 반영하면 2개합 6에서 영어 반영하면 이런 조건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과는 최저를 완화했어요. 그런데 약대는요. 2개합 4에서 국어, 수학, 과탐합 6, 즉 3개합 6으로 최저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최저 완화에서 거꾸로 가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경대 교과 전형에 있지만 논술 반영하는 대학이죠. 최저를 없앴다. 이 정도가 인서울대학교 중하위권대학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경기 인천 볼까요? 경인교대가 가장 크겠죠. 학교장 추천 전형을 작년도에 학생부 종합전에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면접을 반영하고 4개합 11이라는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인하대 최저 완화 이 부분이 되겠고 가천대학교 1단계 6배에서 7배수로 늘린다. 이 부분. 경기대학교에서 2개 전형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최저를 없앤다. 합격선이 올라가겠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소소한 변화들. 하지만 그 대학교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이 부분들이 입결에 영향을 주니까 꼭 전년도의 변화의 포인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올해 어떻게 원서를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앞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 내 점수가 어떻게 되고 전년도 입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를 가지고 지원에 대한 여부를 가장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고 원서를 쓰는 게 맞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명지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2022학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입시 결과 가장 낮은 학과 순으로 쑥 제가 정렬을 한 겁니다. 청소년 지도학과 4.63, 미술서학과 4.38, 기공 4등급. 보이시죠? 중요한 건 뭐냐? 상담하실 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너 명지대 쓰고 싶어? 안 돼. 3.5등급밖에 안 되잖아. 잠깐만. 야, 너 있잖아. 아동학과는 되겠다. 작년에 3.88까지 됐으니까. 야, 청소년 지도학과는 되겠는데? 작년에 4.63까지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입결만 보고 원서를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올해 수시 지원 결과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순서예요. 청소년 지도학과 74대 1, 생명과학 정보학과 저희 네 번째죠. 37대 1, 미술사학과 두 번째죠. 37대 1, 아동학과 여섯 번째죠. 예, 왼쪽에 있는 학과와 오른쪽 학과가 거의 동일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내가 그 대학교 기준 점수가 안 되는, 잠깐만, 이 학과는 내 점수보다 낮은 학과에 합격자가 있네? 그럼 나도 올해 원서를 쓰면 합격하겠지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청소년 지도학과 작년에 4명 원서 썼어요. 총 16명이 썼네요. 경쟁 4대 1. 그런데 총원 합격이 9대 1이죠. 잘 보시면 50컷과 70컷이 동일합니다. 마지막 점수가 동일했거나 빵꾸 난 거예요. 기공 볼까요? 기계공학과. 10명 모집에 35명, 경쟁 3.5대 1. 근데 충원율이 24명입니다. 그럼 뭐죠? 35명 중에서 34명이 합격, 1명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쟁률과 충원율에 대한 고민들을 전혀 없이 마지막에는 입시 결과만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청소년 지도학과 4명 뽑는데 299명이 원서였어요. 저기 충원율 한 4바퀴 온다할까요? 그래도 20명입니다. 그럼 299명 중에서 20승까지 아이들에서만 모든 결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뒤에는 279명은 아무런 의미 없이 원서만 쓴 겁니다. 절대로 저는 입결만 보고 원서를 쓰거나 그렇게 지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려대학교입니다. 학과별로는 조금 그 상자 그림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발표한 평균만 보자면 입결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75컷이 인문계열은 1.9였는데 1.72로 올라갔고요. 자연계열은 1.7인데 1.5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라는 포인트들은 글쎄요. 어쨌든 보면 지금 고대, 서강대, 성대는 입결이 올라갔거든요. 고려대 올라간 부분들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로 봐야 될까요? 충족률로 본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영어 1등급인 거죠. 고대 정도 원서 쓰려면 영어 1등급에 대한 비율들이 좀 늘어났죠. 그 부분이 영향을 줬을까라는 부분들. 또 두 번째로는 저게 단순히 75코스를 단순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이 그 서울대나 연세대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그만큼 적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돌면은 더 꼬리가 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순히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권 내가 종합으로. 왜 그러냐면 고려대 교과를 쓰는 친구들과 연세대 교과를 쓰는 친구들이 비슷한 친구들 있겠지만 서로 다른 전형이잖아요. 최저가 높게 걸리고 최저가 없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서. 서강대 보겠습니다. 보면 빨간색이 전년도보다 입결이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보시면 인문계열 유럽 문화만 살짝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졌습니다. 서강대가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년도 입결이 낮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등급 되게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 높게 형성된 입결을 보고 올해 경쟁률이 떨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다음 또 하나 포인트가 있죠. 서강대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전년도에는 원래 세계합 6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이 불리함을 겪었으니 그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세계 3등급으로 낮춰줬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세계합 6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떨어졌겠죠. 네, 세계 3에서 세계합 6으로 갔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입결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대 보겠습니다. 성대도 올라간 학과보다는 떨어진 학과들이 더 많죠. 그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전년도 입결 자체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세계합 7등급이라는 세계합 5등급, 6등급이라고 하는 높은 최저 기준도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에 의해서 고대, 서강대, 성대 입결은 전반 성대, 서강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한양대입니다. 최저가 없죠. 빨간색이 올라. 대부분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그죠?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전체 평균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1.37, 1.32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고3 재학생들의 그 소극적인 부분들, 수능 최적에 대한 부담감들, 한양대 안정권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근데 한양대 안정권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속에서 뭐가 돼야 되죠? 예. 종합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서 입결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최저가 없는 이화여대 되겠습니다. 이화여대도 빨간색이 많죠.
이화여대도 재작년에 입결이 좀 낮게 형성됐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의 입결이 올라간 부분들, 이 부분들은 광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운대도 입결 올라갔죠. 작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의 교과 전형에 대한 입결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 지향이 더 강해졌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광운대학교는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광운대학교는 충원위원을 3배수까지밖에 안 돌립니다. 이유는 광운대의 나름의 어떤 그 고민이 있는데요. 광운대학교에서 3배수 더 넘어서까지 돌려버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이 광운 참빛 인재 전형보다 더 낮게 형성된 학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3배수까지만. 그러면 광운대 같은 경우 경쟁률이 지원 전략에 분명히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겠죠. 명지대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보이시죠? 어쨌든 지금 2023학년도의 특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서울권 대학교의 입결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저는 전반적으로 좀 소극적인 작년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어떤 경향성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입결이 어쨌든 높게 형성됐죠. 이걸 보면 또 그만큼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쟁률 하락과 함께 합격선 하락으로 저는 올해는 다시 이렇게 해거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수능 체제 기준 높게 형성된 숭실대학교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올라갔더라고요. 최저가 높죠. 아까 숭실대가 4개 대학에서 가장 두 개 합사 높았잖아요. 근데도 전반적인 입결이 올라갔어요. 저는 이건 물론 참고로 지금 현재 발표된 이 자료는요. 숭실대학교에서의 70컷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평균과 70컷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2022 결과는 70컷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0컷이 발표되면 70컷은 평균보다 좀 낮게 형성되니까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숭실대학교 원서를 쓰고 다른 대학이 어디를 지원할까라는 포인트를 보면 건대나 동대 이 라인들에 대한 어떤 종합으로 가는 패턴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숭실대학교 지원하고 거기를 합격해야 되는데 안 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부분들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들이 이번 겨울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입니다. 화살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전년도와 비교를 한 거고요. 그중에 빨간색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영어가 1등급 때는 약 1% 정도 늘었지만 2등급 때, 3등급 때 3%씩 줄어서 전체적으로 3등급까지 비율이 약 5%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수능 최저 충족률에 저는 나쁘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희대만 약간 인문계열은 거의 동일하고 자연계열이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나머지 성균관대, 서강대, 덕성여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약 하락이 있었죠. 이 부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숭실대가 보시면은 다른 대학들은 약 60에서 70%죠. 약 3분의 2가 통과하는데 숭실대는 약 40% 보이죠. 이게 그겁니다. 숭실대가 타 대학에 비해서 최저 기준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 그만큼 많이 도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충원율입니다. 지금 충원율도 대부분 떨어졌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의 충원율. 교과전형을 안정이나 적정으로 두고 종합을 3개나 4개는 쓰면서 가는 패턴인 거잖아요. 학생부 교과전형의 충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기를 쓰고 타 대학교의 교과를 더 위의 대학의 교과를 원서를 쓰거나 또는 더 위의 대학의 종합을 쓰는 패턴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 패턴들에서 위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그만큼 더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충원율이 거의 200%가 안 됩니다. 자, 200%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 여러분들? 100명이면, 그러면 100명이면 충원율이 200%면 300등까지, 3배수까지 가는 거죠. 3배수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지원자의 약 3분의 2만 체제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5.5배입니다. 제가 학생부 교과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지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수능 최저가 있을 때 보세요. 6배수입니다. 그럼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냐? 그러면은 60%대 70% 되면 약 4배수까지 남는 겁니다. 그러면 3배수 충원율이 300% 됐을 때 4배수까지 가는 거예요. 안 가죠. 그래서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쨌든 유의미한 지원은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최소한 6배수 이내 내 성적대가 들어야지 그 안에서 최저를 통과하고 충원까지 가는 거지 내 점수대가 확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교과정에서는 유의미한 지원이 아니다. 즉 교과정에서는 내 점수대가 지원자 전체에서 5배수 이내에는 어쨌든 들어야지 그 안에서 유의미한 합격률. 그러면 거꾸로 5배수 이내 안 드는 그런 학과들 찾는다면 되게 유의미한 지원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 대학들에서 이번에 성대에서 재밌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학생 전국 대비 이 정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 교과 전형에서는 우리 정말 이 정도가 합격을 하더라. 확실히 경기도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경향성을 띄어내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성균관대가 우리 인원 대비 합격률이 등록률이 떨어져. 무슨 말이죠?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이 떨어진 걸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고로 종합도 한번 했는데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 이 정도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도권 인서울 대학들은 경기도가 지원 경향과 합격선의 흐름들을 대부분 가져가는 아주 주도적인 세력이다라는 포인트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학교에서 상담하실 때 아이들 대학별 유불리 어떻게 보실 것이냐, 대학별로 아까 제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안 본다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어느 대학교에 더 유리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보시면 내신 석차 연문부입니다. 거기에서 누르시면 수시하고 정시, 당연히 우리는 수시를 가야겠죠. 누르시면 대학교별로 각 전형에 대한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대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석차 연문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걸 엑셀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운받아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한 40개 대학 했거든요. 40개 대학 못 씁니다. 그러면 연대, 고대, 성대 쭉 대학별로 아이들의 전체적인 이름을 놓고 옆에다가 그 아이 석차를 놓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게 단순히 석차만 보면 안 돼요. 석차가 좋아도 내가 그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중에 쓸 대학들이 있겠죠. 그 대학들 그룹에서 딱 그 친구만 선택하면 쑥 옆에 석차가 나오겠죠. 석차가 제일 좋은 데가 유리한 대학입니다. 전체 모든 대학의 아이들을 가지고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석차 비율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렇게 3점대는 3점대 친구들이 원서 쓰는 대학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석차로 보시는 게 제일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 학생부 교과 어떻게 지도하시면 될까요? 일단 어쨌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지원 기준점으로 잡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발표할 각 대학교의 70% 컷 점수를 단순히 작년도 것만 보시면 아니고 2022하고의 변화상도 보시면서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두 번째, 어쨌든 수도권 인서울 55, 그 다음에 인천 70%, 그죠?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최저를 둡니다. 당연히 최저를 준비를 시켜야겠죠. 역선자 포인트가 뭐냐? 세계 반영하는 대학들. 세계 반영하는 대학들은 정시 지원 여부와 잘 가늠하셔야 됩니다.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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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 뭐가 나올지에 따라서 실은 이 친구가 정시에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세계 반영할 때는 영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중앙대학교 올해 최저 기준을 2등급 맞느냐, 3등급 맞느냐 전혀 다른 성격이 나오겠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마지막 성적. 물론 자연계열 친구들은 등급 나올 게 언매, 미적 한 두세 개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부분 2학년 성적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원 여부는 파악하겠지만 마지막 소폭의 변화도 되게 중요하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고려대 이런 대학, 진로선택도 모두 반영한 대학들이 있으니 진로선택 과목도 철저히 A 맞기 위해서 수도권 관련 노력을 해라. 그리고 2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 최저를 두거나 두지 않거나 면접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또는 전과목을 반영하거나 일부 반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각 전형 간의 산출 방법에 대한 유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률과 충원율들을 잘 고민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남양주 지역에서는 안양대 성균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지역별, 경기도도 각 지역별 대학에 대한 결과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교과 지원 현상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는 그 대학교에 대한
전년도에 대한 변화상, 입결에 대한 변화상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올해 아이들을 지도하신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전의 2의 강의를 맡았던 저는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조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